지배력 상실 계속 보겠습니다. 지배력이 상실할 때는 우리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사업계를 할 때, 그러니까 사업계를 할 때, 사업계를 할 때는 이제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를 우리가 취득하고 이전 대가를 주겠죠. 이전 대가를 줍니다. 대가를 주고, 그 다음에 요 회사에 이제 비지배 지분 있으면 이제 비지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권이 있으면 이제 영업권.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연결을 하겠죠. 계속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종속기업의 이제 자산부채가 계속 변동할 거예요. 종속기업의 자산부채가 변동할 거고, 그 변동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 지분하고 비지배 지분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를 상실하면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기업의 자산부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다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또 영업권도 사라질 거고,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부, 이제 100% 지분을 다 팔았다. 우리가 갖고 있던 지분을 다 팔았다면 다 사라지는데, 그 중에 일부. 만약에 우리가 이제 90%, 이렇게, 지배가 90% 있고, 뭐, 비지배 10% 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비지배를 일부 10% 남겨놨다. 10%라든지 뭐 일부 남겨놨다 그러면 여기 주식이 생길 거예요, 주식. 이렇게. 주식이 생깁니다. 그런 주식을 어떤 걸 평가를 해야 되냐? 할 때 당연히 이제 공정가치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공정을 평가하고, 이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되는 거죠. 처분 손익으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대가를 받겠죠. 대가 우리가 얼마 팔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큰 줄기입니다. 지배를 상실할 때는 지배를 상실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산가 종속기업의 자산가 부채를 제거합니다. 종속기업의 자산가 부채를 제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를 상실할 때 공정가치로 인식. 이렇게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공정가치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공정가치를 인식하고, 그런 투자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우리가 후속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된 손익을 제거를 해줍니다. 손익을 제거해줍니다. 여기 이제 표현은 안 나는데, 비지배 지분도 당연히 다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투자기업 여부겠죠. 이게 이제 실무에서 중요하고, 제 보기에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나왔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문으로서는 이제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무에서도 이제 요즘에 이제 펀드가 많잖아요. 사모펀드 등 이런 게 많습니다. 기업을 소유가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펀드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기업, 이런 회사는 투자기업들이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연결할 필요가 없고, 공정가치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기업이 이런 회사들의 경우가 가장 큰데, 자신이 이제 투자기업에 하는지, 사모펀드 대부분 투자기업이죠. 근데 지배기업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기업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이제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고, 첫 번째, 투자 관리 유형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의 회사인 투자자에서 자금을 얻는다. 다른 데서 이제 펀딩 받는 거예요. 펀딩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이 시세 차익, 투자 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하겠습니다. 이런 투자자한테 우리는 목적인 시세 차익입니다. 이게 회사를 경영해서 배당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시세 차익,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모든 투자 성과를 공정가치.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죠. 공정가치를 측가하고 평가하는. 이럴 때는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연결. 아까 연결 면제잖아요,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우리가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슈는 이제 뭐냐면, 요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거예요, 투자기업. 투자기업이고, 여기가 이제 종속기업이 있고, 그러면 이 회사는 이 회사를 연결하지 않고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또 이 상위에, 최상위에 일반 기업이 있는 거예요. 투자기업 아닌 거. 투자기업 아닌. 그러면 이 회사를 또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중간에서 연결 안 할 수 있지만, 이 회사는 자기는 투자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무의 지금 실무 이슈라기보다도 실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지문을 낼 수 있으면 이 정도 지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도 실제로 기준서에 나온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의의 충족화를 평가할 때, 또 다른 고려사항을 좀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의할 게 또 투자기업이 되거나 더 이상 투자기업 아닌 경우, 지익의 달래질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지위변동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투자기업이었는데 아닌 경우, 아니었다가인 경우,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지위변동 회계 처리를 한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를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 연결하거나 사업결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명시로 써있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연결하면 안 된다. 연결하지 마라. 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투자자산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아까 말씀드린 투자기업 있고, 여기 상위가 있는 겁니다. 상위 지배기업. 이제 종속기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얘가 투자기업이 아닌 거죠.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 얘를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한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 문구도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제 이런 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기업이 집에서 투자기업일 때만 이제 안 하는 거고, 상위에 또 있다. 그러면은 얘가 안 한다고 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는 거다. 이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최상위 회사가 중간에 펀드 회사 만들어요. 최상위 회사가 중간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좀 펀드 같은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게 어디 있냐면 해외 회사 인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안 할 수가 있지만 이 회사는 연결한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만 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재무제표만 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구조면 위에서 다 풀어 헤쳐서 연결하는 겁니다. 실수하기 좀 쉬운 거예요. 실수의 대가는 좀 크죠, 근데. 그 다음은 여태까지 본 게 우리가 이제 기준서 본문이고, 적용지침 보겠습니다. 적용지침에서는 대부분의 그 내용이 지배력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킥하게 보겠습니다. 지배력을 평가할 때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결정해서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이건 손실이라는 개념이고, 얘는 이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 그러니까 지배하는지 결정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아까 이제 힘, 변동이익, 능력 있는지를 이제 보는데,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보는 거예요. 피투자에서의 목적과 설계, 그 다음에 관련 활동. 우리가 관련 활동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이 뭔지,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투자자가 현재 갖고 있는지. 대부분은 이제 지분이죠, 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리인 볼 때 하는 겁니다. 변동에 노출되거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심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관련 활동, 그 다음에 목적과 설계입니다. 목적과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설계를 할 때, 우리 이제 피투자를 목적과 설계를 할 때, 대부분의 피투자는 이제 지분이 있죠, 지분. 그래서 의결권을 제보하는 지분 상품으로 피투자를 지배하는 것은 명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단순한 경우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를 지배한다. 이게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그 투자자가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50% 초과하면 지배력이 있다. 그 다음에 요 미만이면 지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이제 실질 지배력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지배력이 있는 거고, 이때는 이제 능력이 있는지 보겠죠. 요 50%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50% 초과할 때는 실질 지배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이런 앞에 같은 힘이 실질적으로 항상 행사할 수 있는지, 힘을 항상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를 초과하면 힘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고, 50% 미만인데 실질적으로 얘가 행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거 볼 때는 이제 능력이 있는 걸 보이는 거죠. 근데 항상 행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어떤 특정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힘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 보통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주들이 많이 분포돼 가지고 주주들끼리 모여서 대항할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지배력 할 때는 일단 3번이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실질 지배력 아니면 50% 초과할 때 당연히 1번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권은 우리가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의결권이 가장 주된 요소가 않도록 피투자가 또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약하고 이제 법률 조문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지배하고 이제 능력이 보이는데, 이제 방어권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죠, 방어권과 구분하라. 방어권은 지배력과 관계없다. 실질적인 권리하고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만을 고려해야 된다. 방어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결권을 가만히 보이지 않고도 심을 가지는 경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죠. 실질. 지배력. 개념입니다. 대부분 이제, 약정을 많이 하겠죠, 약정.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의결권. 뭐냐면 이제, 지금은 30%지만, 우리가 이제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50%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잠재적 의결권이 있으면. 옵션이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가격 내에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좀 적용하기 어려운데, 실무에서는 이슈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잠재적 의결권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력이 있는지 아닐 때는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는 겁니다.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잠재적 의결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결권도 고려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60% 갖고 있지만, 지금, 다른 사람의 잠재적 의결권이 더 많은 거예요. 다른 주주에. 그래서 그 주주가 그러니까 행사 가격 내에 있고, 옵션으로 있을 때, 그러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지분율은 30% 있고, 상대방이 7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내가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60% 갖고 있더라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30%지만 옵션 같은 게 있어서 잠재적 의결권을 해서 내가 곧 거의 70%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상대방 30%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얘는 이때는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지배력이 하는 거고 얘는 지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는 거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땡길 종속회사에 대해서 수익을 땡겨올 텐데, 손익을 땡겨올 텐데, 적용 지분율은 3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 지분은 현재 이익에 대해서 갖고 픽업해 쓰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30%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70% 되려면 다 이제 지분율이 다 이제 보통주로 전환하고 뭐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잠재적 의결권도 포함해서 평가하지만, 실제 단기 손익을 배분할 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기준으로 한다. 혹은 또 약정 지분율이 또 있습니다. 그 지분율로 한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의결권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잠재적 의결권은 이제 실질적일 경우에 고려한다. 이게 실질적 고려하는 게 행사 가격이 이제 지금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 주가가 말을 들면 10만 원인데 주식가 80만 원일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택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택도 없고, 행사 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요걸 따져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의 변동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리인 이거는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대리인 때문에 있다. 대리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변동이익하고 변동 손실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았다. 대리인은 자기가 먹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배자는 초과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이 다 있죠. 대리인 때문에 충분히 있는 겁니다.
위인된 힘이 이제 대리인이에요. 위인된 힘이 대리인이다. 요게 실무에서는 이게 이슈가 많이 돼서 질문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연결하기 좀 어렵죠. 이게 대리인인지 아닌지. 의사결정권 있는 투자자가 피투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이 대리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 이익하고 손실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 대리인도 의사결정 하잖아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번 항목을 우리가 그 변동이익에 대해서 노출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는 보시면 대리는 주로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고용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고용된 거예요. 고용된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때 피투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용된 거예요. 고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익은 거의 범위가 정해졌어요. 뭐 성과급으로 뭐 가져갈 수가 있지만 픽스가 돼서 픽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점 같은 것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지배자인지 대리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사실상 대리인에게 변동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요것도 이제 실제 실무에서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결 범위예요. 어떤 회사를 내가 연결할 것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계속 회사 엔티티 단위로 말씀하다 보니까 회사만 엔티티만 연결하는 걸로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기업회계 기준서는 이제 엔티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단어 자체도 사업결합이란 말. 엔티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엔티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업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연결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사업 형태를 갖고 있는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이 있으면 연결하는 거예요. 엔티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도 우리가 이제 주관식 같은 문제 낼 때도 여러 회사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회사를 만들 수가 있으면 얘는 뭐 단순히 형식적인 지배력이 있는 회사, 대리인 회사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지금처럼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를 갖고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 회사의 연결 자산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계산하는 문제가 미실현 손익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영업권 얼마입니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테크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무에 나오면 이미 이제 다 템플릿이 다 있어요. 엑셀 템플릿이 다 있어서 이제 숫자만 따닥 뜨면 따닥 나와요. 이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판단의 영역 이런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의 영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를 갖고 있으면 걔도 연결한다. 이거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좀 보시면 간주 별도 실체 뭐 이런 단어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엔티티 실체 중에 특정 자산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를 이제 여기 보면 얘를 간주 별도
실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간주 별도 실체, 간주 별도 실체를 지배한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별도 실체를 일부 연결한다. 피투자자의 별도 실체 일부를 연결한다. 이 경우 다른 회사는 피투자에 대한 지배를 평가할 때와 연결할 때 피투자의 별도 실체 일부를 제외한다. 이렇게. 엔티티인데 특정 자산은 A가 연결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 부분은 B가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확히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엔티티만 우리가 엔티티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준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서 기준으로. 비즈니스, 사업, 지배력. 사업을 내가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연결하는 거예요. 엔티티가 아니라 비즈니스 단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이제 하나가 변화하는 사실이 나타나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투자자는 지배력을 평가하는지 이제 다시 평가를 찾는 거죠. 똑같이 뭐 우리가 모든 자산 부채를 우리가 평가하듯이 그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그 다음에 변동 노출, 그 다음에 연관. 이게 이제 능력이죠, 능력. 요게 이제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력이 상실됐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기업의 여부 결정입니다. 투자기업 여부 결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간혹 놓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결 쪽에서 연결 범위가 중요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됐고, 아까 이제 그 사일로, 별도 간주 실체. 요 개념을 좀 명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도 요 두 개념이 약간 미약한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투자기업의 정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차익이죠, 차익. 매매 차익. 매매 차익을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투자기업들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펀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 사모펀드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펀드들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면 이 펀드들은 자신들의 자금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유치해서 그 금액으로 인수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반환해줘야 돼요. 수익을. 특정 기간 내에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한 회사를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죠. 출구 전략. 보통 3에서 5년, 보통 3년에서 5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인수를 하면 이제 출구 전략의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쉬운 건 아니죠.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상장.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를 인수해서 상장시키는 게 하나의 출구 전략이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투자기업의 다른 기업과 다른 점 중 하나는 투자 자산을 비한정 기간 보유에도 설계해야 되지 않고 제한된 기간 내에 보유한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 우리 사업 목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영구 지배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같이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제 비한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비한정 기간 보유. 이게 다른 말은 이제 우리가 그 계속기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기업 과정. 계속기업 과정을 하기 때문에 비한정 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하죠. 근데 이런 투자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를 제한된 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3에서 5년 보통 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문서가 있고 관리되고 있으면 출구 전략이 있으면 투자 기업인 거, 투자 기업.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투자 기업 갖고 있는 것도 이제 공정가치 평가한다는 거고. 그래서 투자 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결정해서 기업이 투자 기업 일반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런 계속 봤던 투자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나는지 고려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 기업 분류에서 반드시 제외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때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은 이게 투자 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 기업.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 다른 지배기업, 지배기업이 있으면 얘가 투자 기업이 아니면 이 회사들을 연결한다. 얘는 공정가치 평가지만 얘는 공정가치. 얘는 연결한다. 이렇게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